안녕하세요. 우리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에서 국어 강의를 하고 있는 문정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드디어 제 무료 강의 4차 무료 특강입니다. 그동안 제가 무료 특강을 관동별곡, 그 다음에 누황사, 그 다음에 정인지 서문에 이어서 네 번째예요. 용비어천가. 우리 현장 강의 우리 하이클래스 학원 수강생들한테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약속해 왔던 일을 드디어 이제 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하게 되어가지고 어쨌든 죄송한 마음과 그 다음에 감격스러운 마음과 이런 것들이 같이 있죠. 그래서 여기 이번에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에서 제가 용비어천가 무료 특강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저의 그 재능 기부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시기 같이 무료 강의 들으면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강의는 상당히 그 노력과 품이 많이 든 그 하이클래스한 강의예요. 괜히 뭐 이렇게 무료 특강이니까 대충 찍어 올리는 게 절대 아니라서 화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강의 준비에 대한 PPT도 그렇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이니 요 정도까지만 제 자랑할게요. 용비어천가에 관련된 이야기로서 전체 강의에 대한 그런 설명, 그 다음에 개관, 그리고 이 용비어천가가 125장으로 이루어진 악장문학이거든요. 여기서는 1장, 2장, 125장만 설명을 하겠지만 그 이외에 추가된 내용은 어떻게 강의를 더 진행하고 이어져 갈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오늘 강의할 것은 용비어천가 애예요. 먼저 악장의 특징, 악장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와 같은 또는 다른 문체의 악장들을 몇 작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를 설명을 할 것입니다. 몇 시간 정도 강의를 찍을지는 이제 보면은 설명을 해봐야 되겠지만 용비어천가는 전체적으로 125개의 악장 문학 작품이에요. 앞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나오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1장, 그 다음에 2장, 125장. 특히나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군무원 시험을 포함해서 공무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온 장이죠. 요 세 장만을 여기서는 강의할 거예요. 강의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나머지 알파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제 거 유튜브. 제 유튜브. 좀 유치한데 유튜브 채널명은 정호는 지금 채널명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채널 제목도 지금 오늘 아마 그 채널 아트가 오늘 올라올 거고 이제 썸네일은 요번 주 중에 올라올 텐데 정호는 국어왕 예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채널에 요 영상이 가장 첫 걸로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하이클래스 군무원 학원을 통해서 무료 특강을 1, 2, 125장을 신청해서 볼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 강의하는 것. 그 다음에 아마 하이클래스 학원에 무료 특강을 신청하게 되면 아마 일주일 정도 기한을 줄 건데 일주일 안에 다 봤는데 좀 더 보고 싶다. 프리하게 더 보고 싶은 사람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정호는 국어왕 여기에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더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있는 내용이 똑같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무원 시험을 포함해서 공무원 시험에는 이 1, 2장, 125장 외에도 다른 장들도 꾸준히 출제가 됐거든요. 추가적인 부분 알파는 제가 제 유튜브 여기는 이제 무료 특강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고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죠. 유튜브 제 정호는 국어왕 여기를 통해서 더 추가된 내용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제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비용으로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만큼 그 음질 또는 화질이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뭐 여러분들 못 듣거나 뭐 이렇게 힘든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강의하고 공부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클래스 군무원학원에서 용비어천가 이제 특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보면 악장의 특징으로 들어갈 것인데 뭐 홍보는 아니고 책 홍보 뭐 사란 얘기는 아니고 책이 있으면 더 좋아요. 참 제가 보면은 책을 여러 권 냈는데 책을 같이 보면 좋아요. 옆에서 여러분들 앞에 있었던 그 관동별곡 그 다음에 정인지 서문은 여기 없어요. 관동별곡, 그 다음에 누황사,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 모두 고전 시가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이 책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강의에는 추가적인 프린트 같은 것들이 들어가서 프린트는 아마 학원의 수강학생 학생들한테 아마 제공이 될 텐데 이 교재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 교재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PPT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재로 같이 보면 좋습니다. 이 교재에 대해서는 뭐 책에 설명이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교재의 내용을 갖다가 같이 읽어주면서 갈 텐데 없는 사람들은 여기 화면을 보면서 같이 화면과 같이 제 책하고 같이 보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추가적인 내용은 정원훈 국어왕 여기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할게요. 채널명 이쁘지 않습니까? 붙여 쓰는 거예요. 정원훈 국어왕 붙여 써야 됩니다. 정원훈 국어. 채널 아트 이제 오늘 중으로 올라갈 거고 굉장히 좀 비용, 노력 이런 것들을 많이 들인 채널이에요. 단순히 그냥 혼자서 홍보성으로 만드는 채널이 아니거든요. 이 채널은 전혀 수익을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학습에 이제 우리 하이클래스 공무원 학원에 수강생들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저도 도움을 드려야 되는 필요성도 느끼고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현장이나 프리패스를 더 할 수 없는 그런 강의들을 더 올려서 볼 사람들은 더 보는 것이고 공부를 할 사람들은 뭐 더 추가적으로 얼마로 공부할 수 있게 제가 추가적인 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 악장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고요. 제가 여기다가 설명도 해놨어요. 악장이란 무엇인가? 책에도 설명이 있고 PPT에 설명도 있어요. 조선 초 궁중의 연학이나 종묘의 제약 등에 쓰이던 노래로 조선 건국을 송출한 교술시라고 했어요. 좀 복잡하다. 하지만은 종묘의 연학이나 종묘의 제약이라 그래서 주로 뭐예요? 이렇게 국가적인 행사나 또는 임금님들이 하는 중요한 일들은 제례, 제사죠.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악장이에요. 요거 기억해 두세요. 요거 공무원 시험하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고려 가요 중에서 고려 소교가 있죠. 소교. 물론 고려 가요를 고려 소교라고도 그냥 보통 해요. 고려 소교를 고려 가요라고 해서 대표적인 여기에 있는 요 해당하는 작품들이 뭐가 있냐면은 무슨 뭐 가시리 또는 무슨 뭐 있어요? 청산별곡 아니면은 뭐 서경별곡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동동 이번에 군무원 시험에서는 2020년에 2021년 미안해 2021년에 동동이 나왔죠. 동동 이런 것들이 보면은 고려 소교이면서 고려 가요인데 이 녀석들도 궁중음악이 돼요. 궁중음악이 됐는데 언제 조선시대에 궁중음악이 되는데 조선시대 궁중음악으로서 고려 소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악장을 썼어요. 고려 소교가 주로 이렇게 좀 즐거운 행사 자리에 또는 뭐예요? 이렇게 임금과 신하가 연희를 베푸는 그런 자리에 주로 썼다면은 주로 공적이고 궁중에서 중요한 행사나 아니면은 종묘 제례일 때는 악장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조선시대 때 궁중의 음악으로는 대표적으로서 고려가요가 고려소교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서도 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려소교, 고려가요를 함께 이야기한 것이죠. 자,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악장은 뭐다? 조선 초 궁중의 연학이나 종묘의 제약 등에 쓰이던 노래로 조선 건국을 송축한 조선의 건국을 축하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는 그런 송축한 교술적인 성격의 시로서 교술적인 성격과 그 다음에 뭐예요? 서정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장르입니다. 제 책에는 뭐라고 돼 있어? 종묘 제향이나 공사 연양 등에서 불려지던 조선 초기의 송축가를 이룬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그래서 악장들이 있었어요. 형식은 기본적으로 2개의 절과 4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이게 보면은 악장이 뒤에 화면에서 나와요. 문체가 좀 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문체에 따라서 고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대체적으로 이런 형식이고 2개의 절과 4개의 구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용비어 청거가 그런 형식을 띠고 있지만 모든 악장이 다 이런 형식을 취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 다양하다고 말했어요. 기본적으로 악장은 4개의 문체로 이루어져요. 악장체, 신체라고도 해요. 경기체가체, 한시체, 소교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보면은 우리 이제 용비어 청가를 이제 배울 거예요. 용비어 청가를 배울 것인데 경기체가체와 한시체, 소교체 등의 그 악장 같은 것들을 정규 시간에 프리패스 시간에 다루지는 못했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넘어갔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설명도 하고 싶고 이걸 꼭 외워야 되냐 그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명도 하고 싶고 누군가는 좀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특강들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 하이클래스 학원을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런 특강도 할 수 있게 되어서 어쨌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학원에 감사할 뿐이에요. 요거는 이따 뒤에 하면서 넘어가서 어쨌든 악장체, 그 다음에 경기체가체, 한시체, 소교체는 문체에 따른 악장들의 종류다. 내용은 주로 조선의 개국, 창업이나 왕업 또는 개국 문물을 찬양한 송축의 노래로서 뭐 보면은 다양한 사극들에서 많이 다루고 있죠. 뭐 이거 얘기하면 또 옛날 노래인데 옛날 얘기한다 또 할 텐데 뭐 용의 눈물 뭐 이런 것들처럼 뭐 태조 이성계, 이방원, 이씨 형제들을 다루는 그런 조선 건국의 이야기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악장체 그 용비어 청가예요. 용비어 청가.
용비어 첨가는 어떠한 악장에 속하는지는 용비어 첨가에 대한 개관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하자고요. 지금 악장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작자는 지배계층에 속하는 신흥 4대부 세력들이 주로 썼고 왕실, 그다음에 국가 주도적인 사업으로 쓴 노래가 바로 악장이에요. 악장. 그 중에 하나가 용비어 첨가고 최초로 요거 외워두세요. 한글로 기록한 최초의 문헌이 바로 용비어 첨가이기도 한 것이죠. 자, 여기 아까 요 내용과 관련해서 요 내용과 관련해서 요 종류, 문체에 따른 종류에 관련해서 용비어 첨가는 크게 이렇게 첫 번째는 신체, 뭐 경기체 같이 이렇게 네 개로 나눠요. 그래서 악장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신체이자 악장체로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용비어 첨가예요. 여기서 신체냐 또는 악장체냐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작품에 대한 문체적인 특성이에요. 문체적인 특성. 그래서 악장체 신체가 뭐예요? 라고 저도 이제 강의를 하고 정규 강의 시간에 강의를 하고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는데 이게 작품만 직접 살펴보면 금방 설명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정규 강의에서는 이걸 다 설명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어쨌든 용비어 첨가 외워둡시다. 세종 27년 이거 외워둬야 돼요. 용비어 첨가는 우리 군무원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연도 외워둬야 돼요. 세종 27년 거기 그 연도로는 1445년 훈민정음이 1443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1445년에 용비어 첨가 훈민정음 창제 이거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1445년은 용비어 첨가가 발표 그 다음에 1446년은 훈민정음이 책으로 만들어서 반포가 된 시기죠. 이 시기의 흐름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때니까 이게 바로 세종 27년이죠. 용비어 첨가를 지은 자들은 어때요? 그 지배계층인 정인지, 안지, 권제 등이에요.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 중요합니다. 외워두세요.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한글로 기록된 한글이 기록의 표기의 수단으로 쓰인 최초의 문헌이기도 하죠. 조선을 세우기까지 6조의 사적을 적었어요. 6조는 이제 6명의 임금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따가 뒤에서 이야기하자고요. 중국의 고사와 대비해서 우리 조선 임금들의 업적을 갖다가 예찬하고 칭송한 홍축가죠. 한역시를 뒤에 붙였고 그 다음에 전체가 12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0개의 책, 10권, 5책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125개의 장으로 구성됐다는 건 중요해요. 같은 용비어 첨가와 같은 악장으로서 월인청강지곡이라는 신체문학 작품이 있거든요. 얘는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월인청강지곡은 이게 불교적인 성격과 관련된 노래인데 제목으로서 월인청강지곡도 악장이다. 이 정도는 받을 수 있지만 이걸 개별 작품으로 볼 필요는 없는데 이제 제가 여기 넘어가면은 월인청강지곡의 지문이 좀 들어있거든요. 해석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 하도 신체니 또는 악장체가 무엇이니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설명해 드리면은 이제 넘어가 봅시다. 이게 바로 이제 월인청강지곡의 가장 첫 장이에요. 첫 장. 월인청강지곡. 그래서 월, 달은 하나로 비추는데 1000개의 강에 비추어지죠. 부처님의 은혜이면서 임금님의 은혜죠. 기일 한 거예요. 이게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다음에 굉장히 좀 이른 시기에 만들어진 발표한 문헌들이라서 아주 옛 글들을 따르고 있죠. 띄어 읽기는 이렇게 가면 돼요. 이거 해석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게 신체다. 신체문학, 용비어 첨가와 같은 문체의 종류의 작품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외외석가불, 무량무변, 공득을, 겁겁의 어느 다 살바리, 겁겁의 어느 다 살바리, 뭐 살벌이, 설발이 원래 아래아의 발음은 따로 있지만 저도 지금처럼 편하게 읽을게요. 석가모니 부처에 높고 큰 석가모니 부처에 무량무변 공덕을 끝없는 공덕을 무량무변 끝없는 이 세상 다하도록 겁겁에 어느다 살발이 어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런 뭐예요? 부처님을 석가모니 부처님을 예찬하는 그런 노래예요. 요거 보시면 돼요. 지금은 월인청강지곡을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런 게 신체다. 용비어 첨가와 같은 문체, 이렇게 악장체 문학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요거 화면 좀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화면 좀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요게 용비어 첨가 이제
이게 이제 일장이거든요. 일장이거든요. 해동 육룡이 나라자 일마다 전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어때요? 아까 방금 읽었던 기일 월인천강지곡과 그 말하는 투 내용을 기술한 투가 말투가 비슷하죠. 아닌데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나중에 경기체가체나 소교체하고 비교해 보면은 금방 차이가 드러나요. 문체적인 특성이니까. 어쨌든 이렇게 갖고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월인천강지곡이다. 요거를 공부할 필요는 없다. 이게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제가 무료 특강, 그 다음에 특강을 더 이어가는 게 누군가는 또 이게 시험에 안 나온다고 0%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또 없는 거죠. 안 나와, 안 나와. 근데 공부하지 마. 이거 큰일 난다. 그런데 누군가는 좀 더 무언가를 공부하고 싶은 학문에 대한 열망이 있거든요. 우리 수험생들은. 그러니까는 읽어볼 사람들은 읽어봐도 되는데 뭐 그렇게 읽어볼 필요가 없다. 이거 역사적인 얘기하면 재밌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얘기는 스탑. 소교체도 있어요. 소교체. 소교체. 방금 우리가 있던 무슨 청산별곡 주로 좀 보면 가시리와 같이 고려소교, 고려가요와 비슷한 문체의 작품들이에요. 얘네들도 악장이에요. 그래서 태조 3년 정도전이 지었다 신도가, 그 다음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세종 때 지은 유린가. 시기가 정확하진 않은 거예요. 이 중에서 굳이 공부한다면 감구는 정도, 교과서에도 들어있으니까 감구는 정도, 이게 보면은 소교체의 악장으로서 임금의 성덕과 성은을 찬양하는 노래로서 감구는, 제가 감구는은 정규 프리패스 과정에서 심화 과정이나 아니면은 거기 기출 프리 과정에서 한 번은 언급해요. 아까 봤던 용비어 청가 1장이나 아니면 또 뭐 있어요? 아까 봤던 소교 그 신체로서 악장체로서 그 월인천강지곡 1장하고는 스타일이 다르죠. 말투가. 그래서 사해 바다 깊이는 닷줄로 자이러니와 님의 덕택 깊이는 어느 줄로 자이러니 항복무강하사 만세를 누려 항복무강하사 만세를 누려 일간명월이 역군은 이셨다.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반복되는 구절이 있고 뭔가 노래스럽죠. 소교체예요. 소교체. 혹시 이런 것들 보면 여러분들 서경별곡이나 고려소교 고려가요 작품, 그 다음에 가실이나 이런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쪽하고 문체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고, 당연히 얘도 악장이기 때문에 뭐 연이나 큰 국가적인 행사나 아니면은 종묘제례 때 이런 건 종묘제례 때 연주하는 노래는 아니다. 이렇게 비슷하다는 거. 이게 바로 감구는인데, 감구는은 여러분들이 조금 좀 공부할 필요가 좀 있긴 있어요. 군무원 시험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이 강의를 군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보겠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도 이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경기체가체. 경기체가체인데 여러분들 경기체가라는 게 있어요. 경기체가. 최초의 경기체가는 한림별곡이죠. 한림별곡. 한림별곡이에요. 한림별곡이 있는데 여러분들 경기체가를 문체로 경기체가 요걸 살펴보면 돼요. 한림별곡이라는 작품을 살펴보면 되는데 한림별곡이라는 경기체가와 문체 스타일이 비슷한 그런 악장들이에요. 경기체가의 문체를 따르는 악장이라는 것이죠. 상대별곡, 화산별곡, 오륜과 연영제곡인데 이 중에서 상대별곡이 가장 대표적인데 시험에 나올까는 몰라가지고 굳이 말하기는 그렇지만 상대별곡은 학교 교과서에서도 가끔가다 보면 학습활동으로 다루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거든요. 학습활동에서. 이 상대별곡, 화산별곡, 오륜과 연영제곡은 그 기준에 따라서 반응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얘네들은 경기체가체의 악장으로 보기도 하고 그냥 경기체가의 하나로 보기도 해요. 경기체가가 무엇인지는 지금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용비어 청가하는 날이니까. 그래서 이게 상대별곡의 일장인데 요 한림별곡을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한림별곡하고 문체 스타일이 매우 같고요. 특히나 왜 경기체가냐? 경기 어떠하니 있고를 반복하면서 경기체가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기체가체의 그런 상대별곡은 그냥 경기체가라고도 하면서 악장이기도 한 그런 작품이에요. 오늘 요걸 해석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갈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체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한시체가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냥 이렇게 문체에 따라서 악장들의 종류가 있고 악장은 악장의 특징이 있고 문체에 따라 악장들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체들은 고려소교의 특징, 고려소교체, 한시의 특징, 한시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원래 기본적으로 용비어 청가가 악장의 시작이거든요. 용비어 청가를 비롯한 악장체, 신체, 악장체. 그러니까 새로운 문체니까 악장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체에 따라 나눌 수가 있다.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 앞으로 가서 미안해요.
이렇게 선생님 이거 표 외워야 되나요?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뭐 감구는 이런 거는 악장이다.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있지만은 용비어천가하고 월인천가곡은 월인천강지곡은 신체야. 그 다음에 신도가 유린과 감구는 소교체.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외워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됐죠? 악장이 무엇인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용비어천가 하는 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용비어천가는 무엇이냐? 용비어천가는 무엇이냐? 시험에 나올라나? 하여튼 이거 연도 외워두세요. 1443년에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셨다라고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1446년에 이렇게 써볼까요? 1446년에 훈민정음이라는 책으로 이 훈민정음을 발표를 하는데, 그 사이 갑자기 쑥 하고 1445년에 용비어천가가 먼저 발표가 돼요. 용비어천가는 한글로 발표된 최초의 악장문학이면서 시가문학이면서 서정갈래이지만 교술적 성격이 강한 그런 뭐예요? 대서사시입니다. 서사시. 연도 외워주세요. 세종 45년, 1445년에 편찬을 시작해서 1447년에 5월에 간행되었으니까는 이거 타직열 시험에 나온 적은 있는데 편찬의 시기와 그 다음에 간행의 시기가 차이는 있어요. 타직열 시험에 이거 나온 적은 있어요. 우리 시험에 나오려나? 모르지? 작자는 정인지, 권제, 안지 등 이제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사람들하고 일맥상통하죠. 왜냐하면 언어학자여야 되니까. 시험에 나오진 않을 텐데 용비어천가라는 말은 뭐냐면은 용이 날아올랐어. 그치? 이 어자가 임금님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뭐는 뭐야? 어가 행렬 뭐 이런 말 때 쓰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용들은 왕을 말하겠죠. 왕들이 하늘로 날아올랐다고 하시니 보통 왕이 하늘로 날아올랐을 때는 왕조를 새롭게 열었거나 왕조를 번영하게 한 것이죠. 주역 건괴불이의 시승육룡 이어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어조사죠.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거야. 여기서 용비라는 말은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뜻인데 영웅이 뜻을 얻어서 흥기한다. 그 기운을 그 기운이란다. 그 뜻을 하늘로 날아올랐다 이런 뜻으로서 아유 천도 천명 나라를 새롭게 연 것이죠. 그치? 그래서 용비어천가라는 말이에요. 책에 있으니까 한 번 더 읽어보면 되겠지만은 뭐 이런 건 다 아는 얘기니까 이게 태조 이성계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종 임금님이 된 거죠. 이렇게 3대로 이루어진 조선 건국의 역사인데 참 그래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참 좋아요. 그러면은 3대의 세종이라는 임금이 걸출한 시대의 임금이 나타나서 국가를 안정화로 잡아들었고 더 이상 전쟁이 없고 내후외환이 없고 그 다음에 나라의 기틀을 닦아놓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이란 임금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세종대왕님 빠니까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할까? 나라의 시작 자체부터가 정당성이 부여된 나라는 아니다 보니까 이게 보면은 나라의 정통성, 우리나라의 조선이란 나라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나라다, 만들어진 나라다라는 것을 이제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조선왕조 창업의 정당성을 용비어천가라는 노래를 통해서 이제 알리는 것이죠. 모두 얘기할까? 그러니까 당연히 한글 사업을 한 다음에 첫 작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용비어천가를 놓고서 뭐 사대주의적인 가치관이 있는 것은 아니냐? 또는 뭐 있어요? 한글을 만든 이유가 용비어천가를 제작하기 위함인 것이냐? 뭐 이런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한글을 만든 이유는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고 그리고 그거 외에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저는 작품에 충실할게요. 작품에 충실해서 외웁시다.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장편 서사지가 바로 용비어천가고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죠? 월인천강지곡과 함께 악장문학의 대표작인데 이게 악장이라는 것이 아까 보니까 문체가 좀 여러 가지죠. 소교체도 있고 경기체가체도 있고 뭐 이렇게 한시체도 있는데 악장은 악장체다워야 되죠. 그러니까는 새로운 문체인 신체이자 그 다음에 악장체로서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이 가장 악장스러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월인천강지곡과 함께 악장문학의 대표작인데 얘는 뭐 국어학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다룰 만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를 우리 공무원 시험, 군무원 시험, 여러 타직열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다루고 심지어는 수학능력 시험에서도 2차례나 다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비어천가는 한번 이제 칼을 제가 빼들고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조선을 건국한 6조의 공적들. 그러니까 당연히 뭐 6조는 누구까지야? 세종. 이건 앞에서 하자. 세종 때 용비어 청거가 나왔으니까 세종 이전에 태종 이방원, 태조 이성계 이 앞쪽에 6명의 임금들이에요. 선생님, 태조 이성계가 나라 세웠는데 이따가 이 뒤에서 하자. 그러면 앞에 있는 임금들은 6조가 아니라 2조, 태조 이성계하고 태종 이방원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가 정통성이 없지. 이건 이제 앞에서 얘기합시다. 적어도 4명의 왕은 더 세워줘야죠. 서사시이면서 문학적으로는,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는 송축가입니다. 축복하는 노래죠. 이런 노래예요. 뭐 자세한 내용들도 더 있지만 이 정도만 설명해도 제가 보기에 악장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용비어 청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다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책에 보면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 용비어 청가의 국문학상의 특징, 훈민정, 저 말로 할게요. 책이 없는 사람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말로 해줄게요.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문헌이면서, 그 다음에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장평 영웅 서사시이면서, 어린 청강지곡과 함께 악장 문학의 대표작이면서 세종 당시 국어연구에 규정한 자료가 된다.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지식적인 측면에서 챙겨두면 되시죠. 연도 채워두시고. 그래서 이게 용비어 청가의 제 1장이에요. 1장이에요. 원래 용비어 청가 원문은 당연히 새로 쓰기가 돼 있을 테니 그건 중요치 않고, 이 당시는 띄어쓰기가 없었으니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고, 둘째 이렇게 한자에다가 달아주진 않았겠죠? 원래는 한자에 음이 없었겠죠.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여기다가 한자에다가 달아준 거예요. 자, PPT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용비어 청가 원문에는 여기에 한문으로 글이 한 줄 쭉 쓰여져 있어요. 그거는 한문의 번역본, 얘의 한문 번역본 이렇게 생겨서 얘는 한문이 여기 붙어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한문을 해석해야 될 일은 없기 때문에 걔는 뺐습니다. 걔는 뺐어요. 하지만은 예를 두고서 한시체 문학이다. 이런 지문, 한시체는 아니지만 보면은 여기에 한문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러한 설명이기도 해요. 원래 한문으로. 왜냐하면은 용비어 청가는 훈민정음의 책 발표보다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은 한글에 대한 그런 정신이 전혀 없어요, 지식이. 그러니 한문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문이 먼저 있지만 우리 공무원 시험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뺐다. 그리고 얘는 요거를 해석한 거예요, 나름대로. 얘를 이렇게 해석해서 해석 방식은 2가지예요. 해동육룡이 나라자 일마다 천복이시니 동쪽 바다의 6용이 날아올라서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을 받았으니 이렇게 직역할 수도 있어요. 직역할 수만도 있어요. 근데 직역만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괄호나 이런 데 안에다가 약간의 의역도 넣어놨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 시험은 또 어때? 해석 문제를 많이 내니까 어떻게든 저떻게든 뭐 여러분들은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해석도 또 다양한 해석들을 또 볼 수도 있고 각각의 구절풀이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 1장 들어갈 텐데 요 얘기 먼저 하고 들어갑시다. 자, 용비어 청가 오늘의 목적을 분명히 설명해 둘게요. 나중에 이 얘기 못 들은 다음에 딴 얘기하지 마시고 용비어 청가. 용비어 청가는 분명히 문학 작품이에요. 악장이니까 문학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으로서의 해석이 필요하겠죠. 문학 작품으로 해석이 필요하겠죠. 이것도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문학적인 측면에서 해석이 필요해요. 솔직히 근데 1장하고 2장은 문학 작품으로서의 해석보다는 125장이 이제 보면은 역사적인 배경이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문학 작품으로 해석은 뭐야? 플러스 해가지고 뭐 있어? 역사적인 것들이 필요해요. 요 설명도 할게요. 하지만 오늘의 목적은 요거보다도 뭐야 이거? 언어학적. 언어학이라고 하지 말고 국어학이라고 하자. 국어학적 설명. 오늘은 이게 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어. 그렇죠. 국어학적. 그래서 형태서 분석하고 뭐 이건 높임의 종교문화 선어말음이다 이런 것들 국어학적 설명을 중심으로 하도록 할게요. 요거는 다 하긴 합니다. 그거를 125장, 아니 1장, 2장, 125장. 이 국어학적 설명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은 첫 번째 무조건 1순위 2장, 2장. 직렬 가리지 않고 2장은 무조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2장은 제가 이잡듯이 설명을 하나 할게요. 그리고 125장도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2장에 비하면 125장은 상대적으로 좀 출제 빈도수가 적어요. 공무원 시험을 포함한 군무원 시험은
2장하고 125장 외에 1장도 내고 뭐 8장도 내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추가적인 내용들은 1장하고 2장하고 125장 외에 추가적인 내용들은 제가 부지런히 유튜브에다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도움이 될 겁니다. 책은 좀 사시는 게 좋아요. 책도 없이 계속 그냥 날방송으로만 들으면은 한계가 있으니까. 자, 요거 설명했죠? PPT를 보는 방식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PPT 보는 방식. 먼저 여러분들은 뭐 좋을 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무료 특강을 신청해서 한번 보시면 돼요. 무료 특강 신청해서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보시고 또 보시고 싶은 사람들이 또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꼭 텍스트 그다음에 뭐 책 이런 것들이 없어도 계속해서 무한반복해서 보고 싶은 사람들은 요 화면만 보면서 그냥 강의를 팔짱 끼고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쉬는 시간에 잠깐 봐도 중부가 2배, 3배 계속해서 반복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제가 형태소 분석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저는 추가적인 설명을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면서 하겠지만서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하거든요. 시험 문제 100점 맞는 데는. 그러니 이 화면을 통해서 책이 없어도 그냥 지하철에서 잠깐. 책은 있어야 돼. 책은 있어야 되는데 책이 없는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카페에서 잠깐 볼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 많이 반복을 해서 보세요. 신청 기간이 떨어지면 유튜브로 와서 보시면 돼요. 유튜브로 볼 때는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죠. 그러면 왜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먼저 첫 화면에서 해석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배경적인 문학적인 이야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어디 있습니까? 형태소 분석 쭉 들어가죠. 형태소 분석도 말씀드리지만은 1장까지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1장은까지 설명한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2장 들어갈 건데 1장은 그렇게 설명할 게 많지는 않은데 2장, 3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야기할 것도 많고 배경 설명도 많이 들어가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1장 들어갈게요. 잘 보세요. 해동 육룡이 나라자 일마다 천복이신 이런 거 할 때 이렇게 주격조사냐 주체 높임 선화말음이냐 이런 것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조사 몰라요. 이렇게 되면은 이 강의를 잠깐 멈추고 그다음에 뭐 있어야 돼요? 그 문법 설명을 한번 듣고 넘어와야 돼요. 참고로 얘기하지만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중세국어 시대의 주격조사는 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작대기도 있었고 주격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처럼 철수 가 할 때 가 없었어요. 아버지 깨서 할 때 깨서가 없었거든요. 이런 고전 문법적인 지식이 저는 전혀 없다. 그러면은 요거 멈추고 앞에서 고전 문법 공부를 하고 와야 돼요. 알겠죠? 물론 몇 가지 같은 것들은 제가 배경 설명을 문법적으로 할 텐데 지금 여기서 그걸 다 설명하면은 이거 1장 끝나면은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으니 배경적인 부분을 좀 깔고 가도록 합시다. 그런 식으로 문법적인 설명을 1장, 2장, 125장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디 볼까요? 용비어천가 제1장에 1장. 1장의 명칭은 해동장이라 그래. 해동장. 각각의 장에다가 이름을 붙이기도 해요. 얘는 해동장이라고도 해요. 책에 있어요. 그래서 동쪽 바다에 이제 바다 동쪽에 왜 거기 그 새롭게 나라를 열었다라고 해서 1장을 해동장이라고 해요. 첫 자의 이름을 따서 해동장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읽어볼까요? 해동 육룡인 나르샤. 요거 먼저 읽는 거. 아레아는 첫 음절에서는 아로 읽고 둘째 음절에서는 유로 바뀌어요. 나중에. 이게 문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언어의 역사성 때문에 아레아가 첫 음절에서는 아, 둘째 음절에서는 으로 바뀌어가지고 나르샤로 읽는 게 좀 편하지만 뭐 지금은 어떻게 읽느냐가 꼭 중요한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통일할게요. 아레아는 그냥 아로 읽을게요. 선생님이 점 찍은 게 아레아란 말이에요? 이 점 아닙니까? 점박이 아닙니까? 이런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은 고전 문법 공부를 좀 하고 오셔야 돼요. 읽어볼까요? 해동 육룡인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이렇게 하면 돼요. 해동은 동쪽 바다인데 바다, C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을 말하는 것이겠죠. 육룡, 여선용이 여기서 말하는 여선용은 요게 임금이고 그 다음에 여선용은 조선을 건국한 6조 임금들을 말한다 그래요. 그 6조 임금이 책에도 있지만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까지예요. 여기 있나? 없으니까 저기. 6조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이 세종이니까 세종은 조선을 건국한 임금은 아닌 것이고 세종 이전의 임금이죠. 그래서 6 임금들을 육룡,
여섯용, 여섯임금이라고 한 거예요. 에이 선생님, 조선이란 나라는 위화도 해군해가지고 태조 이성계가 연 거 다 아는데 얘네는 누구예요? 역사적인 측면의 이야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태조부터 이 조선이 생겼다고 하는 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태조에서 2조라고 얘기하면 나라의 근간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섯임금 6조로 말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용비어천가는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송축하기 위한 노래이니까. 이 하늘로 날아오르시오. 그러니까 날아올랐다 이 말은 뭐예요? 조선을 건국했단 말이고 건국했다는 말이고 일마다 그 하시는 일마다 행동하신 이런 게 좀 의역된 거예요. 그 하시는 일마다 누구? 육룡이 하시는 일마다 천복이다. 하늘의 복을 받았다. 고성이 동부하시니 미리 얘기하지만 용비어천가는 1장하고 2장에서는 별로 그러한 특성이 잘 안 드러나지만 3장부터 쭉 이어지거든요. 먼저 뭐 있어요? 뭐 이렇게 이게 두 가지 형식이에요. A, B가 있을 때 A가 만약에 조선 임금의 업적을 말해요. 그리고 B는 뭐냐면은 중국 임금의 업적 또는 행동을 말해요. 이건 행동. 이 둘을 결부하여서 결합시켜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방식을 취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임금이 훌륭하신 일을 했어. 우리 조선 임금도 이런 행동을 했어. 훌륭하지. 또는 조선의 임금이 이런 행동을 했어. 중국에도 비슷한 이런 행동이 있었어. 어때? 우리 조선은 훌륭한 나라지. 이런 식으로. 이걸 놓고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대주의적인 성격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은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 당시는 조선의 건국이잖아요. 이 당시 역사적인 기준을 놓고 이걸 사대주의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죠. 이 얘기는 역사 시간에. 해석이 됐습니까? 다시 해석을 하면서 하나씩 보자고요. 이런 식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용비어천가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한번 캡처하시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요거 문법적인 설명인데 제가 현장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용비어천가 1장, 2장, 125장의 내용을 낱낱이 해석해 주겠다고 했어요. 용용 2. 자, 문법적인 설명을 공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좀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해동 동쪽 바다에 해동 동쪽 바다에 해동이라는 말은 원래는 발해의 동쪽이죠. 해동이라는 말은 원래는 여기는 설명이 없지만 여기다 써볼까? 해동이라는 것은 발해의 동쪽이죠. 발해의 동쪽이죠. 발해의 동쪽이기 때문에 뭐야? 발해의 동쪽이라면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솔직히 해동이란 말이 마음에 안 들어. 왜냐면 중국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 이것도 사대주의적인 말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하고 시대가 달랐으니 굳이 그러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에 용용이 여섯임금, 여성용이 육용은 다시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막 이거 외웠거든. 학력고사 시대 때는. 지금은 그래 낼라나? 자, 이갑니다. 중요해요. 육용이죠. 육용이죠. 이 육용할 때 얘는 받침이 있어요. 알겠어요? 받침이 이응으로 있는 거예요. 얘를 동국정운식 표기로 표기하지 않았어요. 얘는 원래 없는 글자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다가 음을 단 거는 원래 용비어천가 원본에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없지만 우리가 육요 이런 식으로 읽지 않고 육용, 우리가 드래건을 용이라고 읽죠. 받침이 있기 때문에 얘는 동그라미 이가 붙는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중세국어의 주격조사는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는 동그라미, 앞말에 받침이 없을 때, 모음으로 끝날 때는 작대기. 똑같이 받침이 없어요. 하지만 2계열의 모음으로 끝날 때는 생략했었죠. 요거 아주 쉬운 거고 공무원 시험, 군무원 시험, 뭐 국회직 경찰직 굉장히 많이 나온 설명이니까 필수입니다, 오늘. 얘는 주격조사가 동그라미 2예요. 그냥 동그라미인 것을 외우면 안 되고 왜 동그라미인지 앞말에 받침이 있는 말이니까 육요가 아니라 육용. 여러분 생각해봐. 용이 하늘로 나오지 요가 하늘로 날아오른다고 하지 않잖아요. 육용이 나르샤 나라샤. 자, 날은 여기다 할까? 날은 지금의 날다.
지금의 날다의 어간이에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뭐예요? 요 날다겠죠. 날다겠죠? 날다의 어간이에요. 날다의 어간, 날아오르다, fly, 날아오르다의 어간이에요. 그리고 아샤 할 때 샤는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에요. 현대 국어는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가 시가 있었지만 중세 국어에는 샤도 있었어. 어떨 때 끝말이 뭐가 모음으로 끝날 때, 아로 끝날 때. 그리고 날 뒤에 샤가 붙는데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매개 모음 아래아가 붙은 아가 들어가요. 우리가 밥을 먹러가 아니라 먹으러. 원래는 지금 현대 국어의 문법적인 안 맞지만은 놀다 노르러, 집다 집으러 이런 식으로 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매개 모음 들어가는 경우예요. 이게 연음해가지고 연철해가지고 손이 나는 대로 이었었기 때문에 날, 아샤, 나라샤. 샤는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가 중세 국어에는 샤도 있었고 시도 있었는데 현대 국어로는 얘가 시만 남아요. 샤는 없어지거든요. 요거 조금 오늘 이거 설명하면 좀 시간이 많이 갈 텐데 중세 국어의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샤는 언제 썼느냐? 끝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예요. 모음으로 끝나는 말이 있을 때 그 앞에 샤가 와요. 나한테 질문해야 되지. 선생님, 샤로 끝났잖아. 더 없잖아. 더 없는데 왜 아가 있다고 그랬어? 이 괄호에다가 아를 넣어놓고서 있다고 하면 어떡해? 잘 봐. 아버지께서 집에 가시고 현대 국어의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시 뒤에 얘가 있어야지 문장이 끝나죠. 아버지께서 집에 가시. 잡수시. 돌아가시. 미안해, 돌아가셨대. 절대로 시로 문장을 끝내지 못해요. 오케이? 중세 국어에도 샤 뒤에 뭔가가 와야 돼. 근데 이 뒤에 있는 아는 이야하고 이야야죠. 이야야야죠. 발음이 같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알겠어요? 얘는 연결음이 또는 종결음이 뭔가 있다고 보아야 돼요. 이 연결음이는 현대국어에 잡아, 먹어, 멱살을 잡아, 그리고 너는 어쩌고 저쩌고, 밥을 먹어, 나는 집에 갈게. 연결음이 어와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오케이?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얘는 중세국어에서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주체 높임을 했다고 하면은 주체를 높인 것인데 누굴 높인 것인가요? 나라, 샤. 이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샤의 주체는 육룡이죠, 육룡. 해동에 육룡께서 날아올라서 하는 일마다 명사, 마다는 보조사. 자, 천복이시니, 천복이신 거야. 누가? 육룡이 천복이신 거지. 당연히 천복명사. 천복이다. 서술격조사 이 어간 파트죠. 서술격조사 이다는 활용하니까. 주체 높임 선어말음이 샤 중에서 얘를 안 쓰고 얘를 썼어요. 왜? 그 뒤에 어미가 있는데 모음 어미가 아니라 니니까. 얘처럼 모음 어미가 아니라 니니까. 누가 시예요? 육룡이 천복이시지. 그쵸? 아마 이게 조금 어려울 텐데 공부가 좀 더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고성. 여기까지가 하나가 끝나고 고성, 옛 성현이. 여기서 성이 성스러울 성자 성현이잖아. 여기서 고성은 그냥 명사로서 그냥 고성은 옛 성현, 단순히 고성이 아니라 중국의 훌륭하신 옛 임금들, 중국의 훌륭하신 임금들의 업적, 그들의 행동들이 여기서 이는 고성과동부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는 단순 주격 조사가 아니라 비교 부사격 조사가 맞아요. 누구누구와 같아, 누구누구와 비슷해, 이런 식으로 비교 부사격 조사예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고성이 중국의 옛 성현들과 의역하면은 중국의 옛 성현들의 훌륭한 업적과 동부 똑같으시니 동부하다. 우리 선바와 철수가
숙제하다. 이런 말 있죠. 현대에도 쓰죠. 이렇게 명사 뒤에 하다가 붙으면 현대국어 문법의 기준으로는 얘를 전미사예요. 물론 중세국어에서는 이 체언 뒤에 하다가 붙는 이 하다를 전미사로 볼 것이냐 뭐에 대한 기준은 없었어요. 하지만은 숙제하다라는 말이 있다면 얘 지우고 볼게요. 숙제하다라는 말이 있다면 숙제하다 품사는 뭘까? 1번 동사, 2번 형용사. 사지선 거기 두 개 중에 하나. 얘 숙제하다, 숙제하는 중 동사죠, 동사. 당연히 얘를 전미사냐 아니냐 그 얘기는 지금 중요하진 않지만 숙제하다, 숙제하고 숙제하는 하니까 여기까지가 어간. 얘가 어미겠죠. 그러니 동부하다는 동사하다의 동부하다 할 때 하는 동사하다의 어간이면서 동부하다라는 말의 어간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시, 주체 높임 선어 발음이 왜 샤 대신 시가 나왔냐? 모음으로 끝나는 어미가 아니기 때문에 니잖아, 니. 그리고 니는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종교어미. 그러니까 동부하시다, 동부하시네 이렇게 말을 끝내면 딱 되는 그런 설명이죠.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이 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문법적인 설명을 항상 같이 이어갈 거다. 잠깐 한번 화면이 이제 끝났다가 한번 끊었다가 할 것인데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2장은 이제 폭탄 떨어진다. 그러니 여러분들 잠깐 커피 한잔 하시고 음료수 한잔 하신 다음에 나랑 2장에서 만나도록 하죠. 잠깐 쉬었다 갈게요.